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이기고 지지율이 1위가 나오고 있다는 게 참 만약에 그래서 오늘 결과가 사실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50%가 넘어가지 않고 자기들이 국민의힘 바라보면 거의 벌레 바라보듯이 바라보잖아요. 그렇게 무시하고 정말 저 집단 시대에 뒤떨어진 또 국민의 삶을 갉아먹는 진짜 버러지같이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 그 버러지들보다 어떤 여론조사 보면 오차 범위 내로 님 밑에서 오차 범위 나왔죠. 붙었다는 거는 같이 버러지란 소리예요. 제가 좀 방송에서 참 표현하기 그러지만 이런 거를 진짜 공중파나 종편 나가서 이렇게 확 지를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지르잖아요.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똑같은 버러지들이다. 정말 권력에 미쳐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또 요즘 보면 거의 밥 먹고 생활도 하잖아요. 생활형 버러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분노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난 모두까기 요즘 할 수밖에 없는 게 수준이 다 낮으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이 조국 사면하고 헛발질 하면서 지지율이 좀 내려간다고 자기한테 오차범위로 붙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대로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정말 어리석은 얘들은 진짜 머리가 안 되는구나. 저런 머리로 어떻게 정치를 하나 싶을 정도로 지금 지지율 빠지는 게 전부 다 호남 쪽에서 빠지고 있고 소위 말해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정신 차리게 하려고 지금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지지층은 무당층으로 있다가 언젠가 선거를 앞두고는 전부 다 민주당으로 돌아갈 지지율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현재의 상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이제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 예. 보셨어요? 저는 뭐 의미가 뭐 애초에 그 솔직히 4명 다 뭐 안철수, 조경태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아예 이제 장도혁과 김문수가 이제 양강되어 버리니까. 아니 장동혁 그분은 나 되게 좋게 봤거든요. 옛날에 한동훈 대표하고 이렇게 같이 지낼 때는 좋게 봤는데 또 젊은 사람 69년생밖에 안 됐고 판사 출신에 또 지방 출신이고 이래서 난 인물도 잘생겼잖아. 나 좋게 봤는데 요즘 말하는 거 보면 참 기괴하대 그 사람이. 사람이 보니까 누구하고 비교하는 게 맞지? 보니까 좀 말하는 게 약간 저 민주당의 옛날에 뭐 저 누구지 저 황당한 말 했던 사람 뭐 그런 사람 비슷하게 완전히 이게 오른쪽으로 빠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이기고 지지율이 1위가 나오고 있다는 게 참 만약에 그래서 오늘 결과가 장동혁과 김문수의 결선 진출로 나온다면 정말로 여러분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해도 난 국민의힘 안 들어갑니다. 저런 당은 어떻게 들어가? 전 정당도 아닌데. 지금 이 어찌 보면 이제 김문수가 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을 내가 지키겠다 해서 그걸로 떴잖아요. 근데 실제 대선 후보 때나 그 이후에는 한동훈과 손잡겠다, 이준석과 손잡겠다 이제 갈팡질팡 해가지고 장동혁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장동혁이 김문수의 오른쪽 포지션을 잡아버렸는데 그래서 김문수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폭로를 해버렸죠. 장동혁은 원래 안민석이 밑에 있었던 사람이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제가 이제 그 최강욱 의원이 방송하는 거 보니까 최강욱 의원이 잘 알겠더만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그 당시 문재인 정권 때 민정비서관 할 때 이제 안민석이 그 당시 이제 최서원 그 재산 환수법을 만드는데 뭐 몇 조 원 있다 그래가지고 다 거짓말로 들어왔지만은 그럼 이제 그 국회 법사위에 파견 판사들이 있는데 국회로 파견 나온 판사가 원래는 법만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네. 근데 하루 종일 안민석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직접 막 법을 만들어가지고 갖다 바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민석을 통해서 대전시장도 노리고 했는데 이 좌파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보수는 어디 정체불명의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막 극우적 발언하면 뭐 되는 게 있는데 좌파는 그 운동권에 뿌리가 있어서 사상 조사를 다 하지. 어림도 없죠, 조사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안 되니까 바로 우파로 이제 변신해서 이 국힘당 들어온 다음에 그때도 이제 윤석열 만세 찬양을 해가면서 예전에 아마 기억날 거예요. 나경원이 그때 막 당대표 나올라 때 못 나오고 연판장 돌리는 그것도 주도했다 그러더라고. 장동혁이가. 예. 그런 짓거리 하다가 또 한동훈 만세보다 한동훈 쪽에 갔다가 갑자기 또 툭 틀어가지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국힘당에서 가장 오른쪽으로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뭐 거의 대단하더만 장동혁도. 예전에 그 민경욱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미지가 참 방송 출신이 깔끔하고 이랬는데 완전히 뭐 보니까 그렇게 가는 걸 내가 봤고 좀 이렇게 이미지가 기존의 정치권 들어오기 전에 좀
반듯했던 사람들이 정치권 와서 완전히 나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내가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거의 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가끔 그 YTN 돌발 영상 이런 데 뜨는 걸 보면 진짜 내가 한때 20년 동안 몸담았던 당이 저렇게 코미디가 됐구나 싶어서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막 배신자 막 그러고 서로 싸우는 걸 보면서 과거 제가 자유한국당 때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나가서 그 김진태 들이받았을 때 생각도 나고 그때도 사실은 제가 연설문을 따로 준비했던 게 아니라 진짜 보다 못해서 그 현장 분위기가 진짜 이거는 막 기자들이 카메라를 찍으면서 돌아서가 막 지들끼리 웃는 게 막 보이고 이런 게 보여서 제가 연설문 찢어버리고 그냥 올라가서 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그때보다 하면 됐지 덜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도 지지율이 20%에서 10%대 했거든요. 자유한국당이 2019년 초인가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도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민주당이 이제 만개지고 정청래 씨가 당대표가 돼가지고 저렇게 또 막 말 못되게 하고 국민 혐오를 이렇게 막 키워주지만 그거를 현재 국민의힘 수준으로 극복하기는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지금 아마 이 전체적인 조직표에서는 여전히 김문수가 좀 유리하다고 해서 뭐 저는 김문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래 봅니다. 예. 근데 이제 김문수가 되면은 한 가지 더 문제가 생기죠. 장동혁보다는 이제 이 사람은 뭐 거의 뭐 4월에 곰탕을 지금 몇십 번 끓여 먹은 사람인데 도대체 뭘 기대하냐 이거지. 뭐 장동혁 어쨌든 그 사기꾼이라는 걸 아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뭐 그러면 좀 젊고 뭐 있겠지만 김문수가 돼버리면 저 당은 도대체 무슨 비전과 미래를 갖고 그러니까 뭐 이재명하고 목숨 걸고 싸우겠다까지만 얘기하는데 난 왜 싸울 수가 있을까? 난 또 김문수 하는 거 보면은 왜냐면 김문수 후보도 과거에 그 뭐 통일당인가 자통당인가 정광당의 뭐 대표도 했다면서요. 네, 대표였죠. 예, 거기에 당 대표는 모르는 국민들도 많거든요. 저도 몰랐었고 저는 그때 어떤 분위기였냐면 그분이 유튜브 하는 걸 보고 김문수 당시에 이제 당시에 경기도지사였죠. 그분이 서울시장 나와서 떨어지고 난 뒤에 압도적으로 떨어지고 난 뒤에 유튜브 하는 걸 보니까 아 이제 저분은 정치는 끝냈고 유튜버로서 자기 진영 사람들한테 코인 팔이해서 살려고 하는구나. 나 그렇게 딱 느꼈어요. 그래서 근데 뭐 정치하는 것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번다고 이 슈퍼챗하고 이런 걸로 뭐 국회의원 하면 2억도 안 되는 돈이지만 2억을 번다면 김문수 당시에 유튜버로서 돈을 훨씬 그거보다 많이 번다 그래서 그래 5년에 저것도 괜찮은 삶이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어느 순간인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당대표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늘 그러지만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여러분 내년 지방선거 이길 수 있냐? 안 그래도 지는데 더 압도적으로 질 것이고 그러면 김문수 후보 결국은 내년에 물러나는데 김문수 물러나고 난 뒤에도 국민의 문제는 세울 사람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당을 해체하는 게 난 맞다. 그리고 생산적으로 재편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차라리 근데 장동혁은 정확하게 한동훈 정리하고 이준석 정리하고 간다 해서 노선은 보이는데 이제 김문수는 당선 위해서라면은 뭐든지 팔아먹다 보니까 이준석과도 같이 가고 한동훈도 같이 가고 전환길도 같이 가고 다 같이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럼 준석이가 같이 간대요. 전환길하고. 뭐 이준석 준석이는 준석이가 안 가려 그럴걸. 어쨌든 한동훈 전환길 이준석과 같이 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나중에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래 이 사람이 어떻게 수습하려고. 전환길을 지금 지명주 최고위원을 준다고 아마 거래를 쳤나 보더라고요. 뭐 그래 따지면 이제 그거 똑같이 뭐 조대원, 허은하, 이준석 다 묶고 우리 그렇게 싸면데 거기다가 말씀 맞잖아 정광훈도 넣고 이제 뭐 다 넣어가는 거지 뭐. 아니 김문수도 정광훈도 넣어야죠. 뭐 정광훈이 거기까지 키워줬으니까 뭐 다 모아가지고 지금 뭐 뭘 하겠다. 내가 진짜로 내 주변에 있는 우리 부모님 포함해서 기독교인들이 정광훈 씨를 처음에 그 목사님이라고 내가 비판할 때 목사님 비판하지 말라고 이랬는데 나 진짜 기독교 사람들 다 깝깝한 게 목사 이름만 붙으면 다 목사입니까? 우리가 상식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정상적이지 못하는 말을 하고 그게 마음이 불편하면 그게 비정상이고 사입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의 상식은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을 벗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때 너무 가슴이 아팠고 지금 정광훈 저런 만개졌는데 저분 보고 옆에 누가 지나가던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 교회를 난 그 교회라고 보지도 않지만 그 사교 집단을 본산을 압수수색하는데 거기에 한 명의 시민이 지나가다가 가짜 목사라고 하니까
카메라가, 방송 카메라가 있는 앞에서도 그 목사란 사람이 양반 일로 와봐, 어? 새끼 일로 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깡패지, 그게 목사입니까? 난 진짜 너무 이런 걸 목사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기독교인들 보면 당신들이 말한 예수님의 진리와 교훈은 어딨나? 나는 진짜로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자, 아마 이제 이 투표 결과 좀 나올 것 같은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누가 되는지 뭐 얼마나 더 빨리 망하냐고만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저 미국 방문 과정에서 너무 소란스러워서 난 이거 무슨 미국 한번 갔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 해서 첫 번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남들 다 묵는 그 미국 영민관 블레어 하우스 있어요. 한 방 한 110개쯤 있는데 네. 그 한국 대통령, 하여튼 내 기억으로는 한국의 거의 모든 대통령이 다 영민관에 묵어요. 그건 웬만한 이제 좀 미국하고 이제 가까운 가든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 지난주부터 영빈관에서 못 묵는 수가 있다는 기사가 나오더니 어제 영빈관이 아닌 워싱턴 근처에 따로 묵기로 했다는 기사가 한 10개가 써냈는데 그걸 다 삭제시켰어요, 지금. 왜 그런 거죠? 저도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국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는데 블레어하우스에서 못 묵는다는 기사를 본 적 있어요? 그런 이슈가 안 됐다는 얘기는 다 블레어하우스 묵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 최초야 최초 이거 그 영빈관에 묵니 안 묵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그 기사가 삭제되자마자 갑자기 조현 외교통상부 장관이 일본에 가야 될 사람이 미국으로 직행해버렸고 오늘 또 이제 산자부 장관도 일본 가야 될 사람이 미국으로 가버려서 아주 비상사태라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 그 기사를 보니까 트럼프가 농축산물 관련 수용 어려운 요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급거 미국행으로 갔다고 하는데 도대체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관세 협정을 맺었다는데 도대체 협정 내용이 우리 정부가 어느 만큼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건지 실제는 어떤 상황인지 뭐 이걸 이제 우리가 파악이 안 되고 방금 맞다는 기사가 그렇게 났는데 그 기사를 10개인가를 다 내렸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특히나 민주를 강조하고 언론의 자유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좌파 정부에서 그런다는 거는 진짜 이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이제 우파 국가 애국의 흉내만 내다가 다 감옥 가 있는 저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더 독재하고 국민을 올가매고 나라를 망치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가 요즘은 대회예요 진짜로. 근데 참 이게 원래 그때 농축산물 대해서는 합의했다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게 잠겨진 적이 없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뭐 트럼프 대통령부터 백악관 대변인이 끊임없이 한국은 다 개방하기로 했다 그러고 네 맞아요. 한국은 개방 다 막았다 그러고 이게 앞뒤가 안 맞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이재명 정권에 가까운 한겨레 신문에서 미국이 농축산물에 대해서 새로운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요구를 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튀어갔다는 거 아니야? 그쪽 보도 보면은. 그러면 미국 쪽에서는 새로운 요구한 게 아니고 우리는 원래 그런 입장이었는데 니네가 한국 사람 속인 거 아니야 국민들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얘기했던 그 합의가 맞기는 하냐 이게. 그러니까 나도 요즘은 그것도 지금 사실은 합의라고 갖고 온 걸 보고 내가 그랬잖아. 지금 이따위로 하면 우리 동네 있잖아. 분여회 아파트 분여회 아줌마들 넣으면 훨씬 협상을 잘할 것 같다고 들어놓고 뭐 따지고 따져가지고 이따위 협상을 했냐고 그랬는데 그 좌파들은 그걸 가지고 자화자찬하면서 나보고 다 협상 전문가들이 잘했다고 하는데 니만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나 기가 차가 말을 안 섞었거든. 그럼 걔네들은 그걸 가지고 나보고 또 뭐 얘기하길 네가 뭐 외교 전문가냐 통상 전문가냐 하는데 통상 전문가 외교 전문가를 떠나서 아니 그 정도 돈 들고 아니 뭐 판돈을 갖다가 예를 들면 우리가 도박을 하러 가더라도 판돈을 한 100억씩 들고 가면 그 도박 못할 거 뭐 있어. 하면 되지. 조금씩 해가지고 치면 그걸 다 한 방에 다 읽진 않거든. 근데 지금 드러난 것만 따지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정말로 협상을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지금 하나씩 둘씩 드러나는 게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하고 트럼프 입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가 자동차, 트럭 이런 것도 수입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 쌀도 얼마만큼 개방을 해놓은 건지 고기는 또 어떤지 이게 못 믿겠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일본에서 협상 잘못했다고 막 해석하고 일본 정부 해석과 미국 정부 해석이 다르다고 지들끼리 막 난리 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과연 우리한테도 지금 해당 안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런 찰나에 갑자기 그 블레하우스 문제가 터지니까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권은 그 블레하우스에서 묵으려고 또 뭔가 또 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또 대통령실이 발표를 했는데 25일 날 정상회담 그대로 뭐 하고 오찬까지 한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 안 될 뻔했다는 거야? 솔직히 사실은 시도 논란도 나왔어요. 하도 골치 아프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어떤 해석이 되냐면 예측과 해석이 되냐면 트럼프가 협상의 달인이라 그러잖아요. 정부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뭐 배려라든가 상대에 대한 고려 뭐 이런 게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국 정권 자체가 현재의 그저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북한하고 대통령하고 뭐 그때 당시에 몇백만 불 줬다고 하잖아 지금 이화영을 통해서 줬다고 하는 그게 진짜 약점이 잡혀 있다면 그걸 가지고 트럼프가 두고두고 올려 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보통 다른 대통령, 내가 정통성이 있고 자신감 있고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충분히 받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트럼프가 우리 장난치면 하지 마 그러면 나도 안 해 그러고 나가버릴 수 있는 거거든.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고 하는 것도 하나의 협상 전략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마음이 급하지 않으면 트럼프가 더 급할 수도 있는 거야. 아무리 강자지만. 근데 지금 질질 끌려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뭐 영빈관인가 거기서 자지 못하면 이게 또 한국 뉴스가 되면서 이재명이 공격을 받고 정통성이 흔들릴 거니까 이걸 예측한 트럼프가 또 한 번 흔들어 가지고 또 다른 거를 뒤로 받아낸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돼요.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도.